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죠. 덕분에 저희 집은 그럭저럭 여유가 있었고, 저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을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딸이 은행원이 됐다며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저도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돌아가셨죠. 저와 어머니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없는 세상이 상상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어머니는 며칠 동안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식당 일도 손에 잡히지 않으시는 것 같았죠. 저도 회사에 가서 업무를 보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이 나왔어요. 2억 3천만 원이었죠. 어머니께서는 그 돈을 전부 저에게 주셨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당신은 이미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과 가게도 있으니까 저한테 주는 게 맞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돈이니까 잘 관리해서 좋은 곳에 쓰라고 하셨죠.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쓸 수가 없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도 점점 일상을 되찾으셨어요. 다시 가게 일을 시작하시면서 예전의 활기를 조금씩 되찾아가셨죠. 저도 회사 일에 더욱 집중했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딸이 되고 싶었거든요. 은행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을 그냥 예금으로만 넣어두기엔 아까웠거든요. 조금씩 공부하면서 펀드도 가입하고 투자도 했어요. 월급도 최대한 아껴서 모았죠. 그렇게 3년 정도 지났을 때쯤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전 남편을 만났어요. 첫인상은 그럭저럭이었죠. 키도 그리 크지 않고 외모도 평범했는데 뭔가 성실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중소기업에서 기술직으로 일한다고 했고 대화를 나눠보니 책임감이 있어 보였어요. 몇 번 만나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알게 됐는데 정말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도 항상 더치페이였죠. 요즘 세상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성도 경제활동을 하는 시대니까 당연하다고 여겼죠. 요즘은 남녀 평등 시대니까 서로 부담 없이 만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수긍했어요. 실제로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었으니까 큰 부담을 느끼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는 건전한 관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계산적인 성향이 점점 더 도드라졌어요. 영화를 보러 가면 팝콘 값까지 반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정확히 반반 계산했죠. 가끔은 정이 떨어질 정도로 치밀했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 보여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죠. 계산적이긴 하지만 그게 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연애를 2년 정도 하면서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도 역시나 모든 결혼 비용을 반반으로 나누자고 했죠. 신혼집 전세금부터 혼수까지 전부 반반이었어요. 우리 둘 다 벌고 있으니까 공평하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서운했지만 그래도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신혼집에서의 생활도 철저히 반반이었죠. 생활비, 관리비, 뭐든 정확히 나눠서 계산했어요. 남편은 가계부까지 만들어서 매달 정산을 했죠. 처음에는 체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숨이 막혔어요. 부부인데도 마치 룸메이트처럼 사는 느낌이었거든요. 외식을 해도 배달 음식을 시켜도 항상 반반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계산적인 성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서도 더 심해지는 남편의 계산법 때문에 종종 정이 떨어졌어요. 한 번은 제가 앞으로 돈도 모아야 하니 돈을 합치자고 했는데 남편은 돈은 각자 모으자고 했거든요. 조금도 손해보는 걸 싫어했어요. 그게 저한테도 해당되니 서운하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 사촌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때도 축의금을 반반씩 내자고 했어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는데 가까운 사촌인데도 불구하고 축의금을 10만 원만 내더라고요. 요즘 식비도 만만치 않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은행에 묶어둔 적금이 만기가 되면서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1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었죠. 결혼 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돈에 아버지 보험금 일부를 더해서 만든 적금이었어요. 그날 남편의 반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게 정말 차가운 눈빛으로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무슨 거짓말이냐고 했더니 1억이나 되는 돈을 숨기고 있었으면서 지금까지 생활비 반반 내자고. 한 게 거짓말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건 결혼하기 전부터 모아온 돈이고 만약을 대비해서 묶어둔 거라고 말했어요. 급할 때 쓰려고 한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를 냈죠. 배신감 느낀다면서 우리 집이 지금 형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면서도 그 돈을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남편이 본심을 알게 됐어요. 시댁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건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셔서 빚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제 돈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짜고짜 그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했어요. 왜 제가 시댁 빚을 갚아줘야 하냐고 했더니 부부잖냐면서 내 집 일이 곧 당신 집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큰 싸움을 했어요. 남편은 제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까지 했죠. 지금까지 속인 것도 모자라서 뻔뻔하게 안 준다면서 그럼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서운함을 떠나 지쳤어요.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제 돈은 당연하게도 자기 것인 양 말하는데 정이 떨어졌어요. 제가 언제 누구를 속였다는 건지, 그리고 왜 제 돈으로 시댁 빚을 갚아줘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좋다고 그럼 이혼하자고 했어요. 제 돈으로 왜 시댁 빚을 갚아줘야 하냐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비웃으면서 어차피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때 반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결혼 전 개인 재산까지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 보니 정말 얕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죠.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말이에요. 결혼 전 제 개인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남편이 더 흥분했어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돈 얘기만 했죠. 아침에 눈 뜨면 돈 얘기, 저녁에 집에 오면 또 돈 얘기였어요. 결국 저희는 매일을 싸우다 이혼 서류를 제출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랑도 신뢰도 모두 사라진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혼 숙려 기간 동안에도 남편은 계속 마지막 기회라면서 돈만 주면 이혼 안 하고 잘 살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회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전 이미 결정했다고 했죠. 결국 이혼이 확정됐죠. 그런데 마지막에 남편이 정말 악담을 퍼부었어요. 꼴랑 1억 가지고 이혼녀가 된 기분이 어떠냐면서 앞으로 잘 살지도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솟았어요. 지금까지 참고 살았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 같았죠. 꼴랑 1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1억만 있을 것 같냐고 말했어요. 안타깝게도 전 3억 더 있다면서 그 정도면 충분히 잘 살 것 같지 않냐고 했죠.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사기치지 말라면서 저한테 어떻게 3억이 더 있냐고 하더라고요. 믿든 말든 그건 당신 자유라고 말했어요. 다신 보지 말자고 했죠. 사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2억 3천만 원을 가지고 3년 동안 꾸준히 재테크를 해왔거든요. 펀드 수익도 괜찮았고 적금도 여러 개 들어둔 상태였어요. 중간중간 투자도 했고요. 남편이 떠난 후 정말 후련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숨막히게 살았는지 그때서야 깨달았거든요. 매달 치밀하게 가계부를 정리하고 1,000원 단위까지 나눠서 계산하던 생활에서 벗어나니까 정말 자유로웠어요. 몇 주 후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잘해보자고 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제게 3억이 더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뀐 게 뻔했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고 말했어요. 전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죠. 아니라면서 진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집 사정 때문에 너무 예민했던 것 같다면서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요. 정말 한심했어요. 돈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또 돈 때문에 다시 합치자고 하는 거잖아요. 안 되겠다고 말했어요. 전 당신 같은 사람과는 절대 다시 살 수 없다고 했죠. 그 후로도 남편은 계속 연락했어요. 특히 술을 마시고 나서 전화를 자주 했죠.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면서 진짜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거짓처럼 들렸어요. 진짜 저를 사랑했다면 제 돈을 탐내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혼 후 1년이 지났을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새로운 연인과 사귀면서 이전 결혼 생활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부부라는 건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는 관계인데 저는 마치 룸메이트처럼 살았던 거예요. 지금은 재혼을 앞두고 있어요. 저는 재혼이고 예비 남편은 초혼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예비 시댁에서도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재혼한다는 소문을 들었나 봐요. 정말 재혼하냐면서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됨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도 마음이 메마른 사람과는 행복할 수 없어요. 이전 남편은 모든 걸 계산으로만 생각했어요. 사랑도, 결혼도, 심지어 이혼까지도 손익계산서처럼 접근했죠. 그런 사람과는 절대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없어요. 곧 있을 결혼을 준비하면서 정말 설레요. 이번에는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때로는 독립적이면서도 때로는 함께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시면 어떨까요? 분명 제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제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결혼이라는 건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외모나 조건만 보고 결정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과 가치관을 제대로 봐야 해요. 특히 돈에 대한 가치관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예비 남편과 함께 만들어갈 가정이 너무 기대돼요. 이번에는 정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정말 좋아하세요. 만약 그때 제가 1억을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시댁 빚을 갚는데 쓰고 나서 또 다른 핑계로 돈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평생 그 가족의 ATM 역할을 하며 살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정말 평안해요. 무엇보다 마음이 자유로워진 게 가장 큰 변화예요. 가끔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불쌍해요. 진짜 소중한 걸 놓치고 살고 있으니까요. 돈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사랑과 신뢰는 잃어버린 거잖아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었고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사랑을 바탕으로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서 진짜 원하셨던 거라고 생각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